네이버에 대항해서 다음을 지키냐 이런 얘기. 이윤을 얻는 사람들은 주로 가진 사람들이에요. 적 약자가 있거든요. 어린이, 노약자 이런 분들은 생물학적 약자죠. 근데 왜 젖이잖아. 엄마 젖 모유를 먹게 되죠. 근데 모유에서 다이옥신이 나온 거예요. 네, 부엉이 인터뷰 6번째. 오늘은 소혜순 소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일단 소개를 좀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환경정의 먹거리정의센터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집이 남양주예요. 그래서 식생활교육 남양주 네트워크 활동도 같이 하고 있는 소혜순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단 활동을 여러 가지 하시잖아요. 네네. 간단히 뭐 몇 가지 활동을 주로 하시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면. 첫 번째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게 제가 환경정의 활동을 하는데요. 사실 환경정의하고 인연이 된 거는 20년 정도가 됐어요. 20년? 꽤 오래되셨네요. 오래됐죠. 큰애가 초등학교 8살 때고 둘째가 4살 때 제가 활동을 하게 됐는데 그때는 다음을 지키는 엄마 모임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시작을 했어요. 다음 세대를 지키는 운동인데 많은 분들이 네이버에 대항해서 다음을 지키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다음 세대를 지키게 된 게 환경운동 하면은 굉장히 거창한 주제를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운동하면. 네, 지금 기후위기, 뭐 보통 지구온난화. 그린피스나 뭐 그렇죠. WMF 뭐 그 정도? 예.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죠. 아, 그런가요? 네. 우리나라 환경단체 대표적인 녹색연합 정도? 아, 환경정의는 사실 제가 들어본 네. 게 제 책 쓰고 나서 처음 들어봤거든요. 이게 그러셨구나. 뭐 하는 단체인가 해서 했다가 이제 환경정의라는 이름에서 보듯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환경운동연합, 아까 얘기하신 녹색연합 이렇게 있는데 환경정의는 정의적 관점에서 환경 문제를 바라보는 곳이에요. 이게 정의라는 말 때문에 단체라는 네. 생각을 저도 잘 못했거든요. 그렇구나. 어디 무슨 목적이나 정관에나 나올 것 같은 이름이라서 원래 단체라고 생각했어요. 처음 이름은 환경정의 시민연대. 시민연대가 빠진 건가요? 예, 지금 너무 길다. 사람들이 외우지를 못해가지고 간단하게 줄인 건데 이제 왜 정의적 관점에서 환경 문제를 바라봐야 되냐면 사실 환경을 개발하고 이용하고 그걸 통해서 어떤 이윤을 얻는 사람들은 주로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부가 있고 자본이 있는 사람들이 환경을 개발할 수도 있고 또 그걸 개발을 해가지고 이익을 얻게 되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환경이 만약에 파괴되거나 뭔가를 이제 생산해내는 과정에서 뭐 폐기물이나 이런 게 나오게 되면 그 피해를 받는 사람들은 다 가지지 않은 사람들. 이게 참 희한한 게 네. 원래 이제 환경이라는 거는 어쩔 수 없이 파괴를 하면서 사람들이 인간이 살아야 되잖아요. 제가 이제 뭐 직업도 그쪽이라서 보통 우리가 토목공학을 시빌 엔지니어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네. 그 시민공학이거든요, 사실. 근데 그 시민공학은 어쩔 수 없이 자연을 파괴를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파괴를 할 거냐, 그 이제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데 이게 이 단어의 뜻과 상관없이 네네. 상당히 많이 너무 훼손을 하다 보니까 그 밸런스가 이제 이미 무너진 상태에서 그러면 이 환경정의는 이제 그 밸런스를 맞추자는 그 개념으로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그렇죠. 단체라고. 그러니까 일종의 발전이라고 해도 무분별한 발전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발전, 요즘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바다에서 어업을 해요. 조업을 하는데 앞으로 우리가 이제 계속 이런 물고기나 이런 것들을 먹을 수 있을 만큼 적정량을 잡고 남겨놔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싸그리 다 잡아버리면 아예 씨를 말려버리는, 그러면은 이제 남아있는 자원이 없어지고 나중에는 그걸 아예 이용할 수가 없게 되는. 근데 환경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로 그 적정한 선을 유지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저희는 그 중에서도 특히 이렇게 환경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이런 문제들을 좀 바라보자 라는 측면에서 환경정의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고, 제가 활동하게 되는 이제 다음을 지키는 엄마 모임은
사회적으로 보게 되면 약자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아까 환경적 약자라고 해가지고 뭐 노동자리라든가 뭐 도시에 있는 빈민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 약자라면은 생물학적 약자가 있거든요. 어린이, 노약자 이런 분들은 생물학적 약자죠. 근데 왜 환경단체에서 먹거리냐 굳이. 제가 이제 먹거리 운동을 이제 시작하게 된 계기는 아까 굉장히 거대 담론으로 환경 문제를 접근을 하게 되는데 아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유해 물질은 사실은 먹거리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태어나서 가장 먼저 먹는 먹거리가 뭐죠? 젖이잖아. 엄마 젖. 모유를 먹게 되죠. 근데 모유에서 다이옥신이 나온 거예요. 근데 누가 다이옥신을 모유에, 그러니까 엄마가 다이옥신을 먹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환경에 이제 먹이사슬을 통해 가지고 다이옥신이라는 게 농축이 되고 축적이 되다 보니까 엄마가 먹는 먹거리 속에 다이옥신이 있으면 엄마 몸에 그게 쌓이게 되죠. 그러면은 이게 걸러져 가지고 아이한테 유해 물질을 전달을 안 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보통 태반도 그렇고 엄마 젖에 유해 물질을 걸러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없다 보니까 엄마 몸속에 있는 유해 물질이 그대로 아이한테 전달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전혀 청정한 곳에서 우리가 이제 키우고 맑고 깨끗하게 키운다고 생각을 하지만 가장 먼저 태어나서 먹는 먹거리에서부터 다이옥신에 노출이 되고 자라면서 접하게 되는 먹거리들이 굉장히 아이들이 건강히 자라기에는 취약하다라는 문제의식을 가지면서 단순히 네네. 그 아이들 생물학적으로 이제 아이들이 이제 약자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네네. 말씀하신 대로 하면은 아이들이 약자가 아니고 네. 이미 어른들도 그렇죠. 그 전에 약자가 된 거잖아요. 그렇기 네네. 때문에 모유를 통해서 나오는 것 자체가 네네. 이미 그렇게 된 거라서 단순히 아이들 생물학적 약자라기보다는 이게 모두의 약자라고 보는 게 맞다고 봐요. 그 생물학적 약자라고 굳이 표현하는 이유는 동일한 양의 유해 물질이 노출이 됐을 때 입는 피해가 아이들이 훨씬 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같은 유해 물질의 양에 노출이 돼도 어른들은 어느 정도 면역 체계가 완성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방어할 수 있는 기전들이 있고 또 몸 안에 들어온 것들을 배출할 수 있는 능력들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단 말이에요. 어렸을 때는 이제 세포 분열을 많이 하니까 그거를 그렇죠. 이제 내가 받아들였을 때 같이 생산하는 양 흡수율이 빠르니까 더 높을 것이고. 그리고 아이들은 단위 체중당 호흡량이 더 많아요. 적은 게 아니고 많은가요? 많죠. 아이들이 훨씬 더 활동량이 시정 발동이 빠르고, 예. 그렇기 때문에 유해 물질을 훨씬 더 많이 흡수를 하고, 그리고 그걸 내보낼 수 있는 능력이나 이런 거 완성이 안 돼 있으니까 동일한 조건에 있으면은 어른들, 성인들보다는 아이들이 훨씬 피해를 많이 입게 되죠. 그렇게. 예를 들면은 뭐 방사능 물질이 노출이 되었다 하면은 가장 몸이 약하거나 이렇게 나이가 어린 아이들, 그 다음에 노약자, 그 다음에 여성 이런 식으로 피해가 빨리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약자, 물론 이제 환경이 너무나 많이 오염이 되면 성인들도 안전할 수 없지만 같은 조건에서 보면 아이들이 훨씬 더 약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럴 수 있겠네요. 예. 이제 건강한 먹거리에 대해서 이제 네. 조금 이제 저희가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얘기 들어오긴 했는데 이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정의를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거든요. 이렇게 일반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다 그렇게 살아. 그냥 스트레스 받느니 그냥 먹는 게 나아. 근데 사실상 이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어렸을 때는 고기를 먹으면 명절이나 먹고 네. 웬만하면 그냥 거의 소처럼 풀 많이 먹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늘어나면서 뭐 고지혈증이나 아니면은 암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네네. 근데 수명은 옛날에 비해서 늘어났잖아요. 의학의 발전에 의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것이 이 먹거리가 주는 그 손해보다 의학의 발전 때문에 우리가 잘 못 느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러면 이게 의학의 발전이 어디까지 얘네가 우리를 방어해 줄 거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정의가 중요한데 이걸 간단하게 좀 얘기해 주시면은. 네, 아까 이제 수명이 늘어났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게 우리가 건강하게 활동을 할 수 있는 상태여야지 건강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은 다 이제 나이가 들면은 약을 다 한두 가지씩 이렇게 복용을 하거나 아니면 병원 신세를 지고 있거나 그래도 수명은 늘어나거든요. 평균 수명은. 그렇죠. 근데 사실 그게 건강한 상태는 아닌 거잖아요. 이제 질병이 없는 상태와 건강한 상태는 사실 다른데,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예, 예. 이제 뭐 의학적 관점에서 네. 이제 이제 얘기를 하자면은 좀 복잡해지니까 다를 수 그거는 있는데, 다르니까, 예.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건강을 이제 저희가 이제 먹거리를 건강을 위해서 먹는다고 하면은 원활하게 내가 하고 싶은 활동을 할 수 있는 활발하게 이제 활동할 수 있는 상태를 저는 이제 얘기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이제 건강한 먹거리라고 했을 때는 신체적인 건강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 개인의 이제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제 두 가지를 다 충족을 해야 되는 거고, 조금 더 넓은 범주에서 보면 인간한테만 건강한 게 아니라 환경한테도 건강한 거예요. 예를 들면은 내가 내 몸에 좋기 위해서 먹거리를 먹는데 그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오염물질이 나와요. 그러니까 농약이나 뭐 제초제나 이런 거를 많이 뿌리게 되면은 사실 우리가 먹을 때는 금방 모르거든요, 그거를. 근데 몸 안에 이게 쌓이게 되죠. 그럼 장기적으로 이제 내 몸 안에도 유해물질이 오게 되는데 환경에도 악영향을 미쳐서 토양이 굉장히 황폐해져서 처음에는 생산량이 늘어나지만 나중에는 오히려 땅 힘이 줄어들면서 생산량이 줄어드는 이런 현상까지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과 자연이 같이 건강할 수 있는 거, 저는 이제 두 번째로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잠깐만 제가 이제 중간에 네네. 얘기하면 저는 반대쪽으로도 질문을 드릴게요. 네. 이 말씀하신 거는 그렇게 이제 제초제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덜 써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네. 실질적으로 사회 구성이나 그런 것도 같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이 시골에 가면은 노인네들밖에 없잖아요, 거의. 네. 농사진 사람이. 네. 근데 그 사람들이 생산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거를 그 넓은 밭을 제초제나 농약이나 이런 걸 하지 않고서는 사실상 운영이 안 되잖아요. 일손이 부족하니까요. 일손이 부족하고 이게 또 뭐 아까 말씀하신 환경정이랑 또 연관이 되는 게 이 노동자들도 우리나라 노동자가 아니고 다 외국인 노동자가 이제 하다 보니까 그런 이제 불편함들이 있다 보니까는 이게 단순히 이 농약이나 그런 것만 얘기하기로는 이 전체적인 이 시스템 자체를 개선하지 않는. 사실 이게 방법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농사를 짓던 방식은 혼작이라 그래서 섞어짓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작물마다 이 작물을 좋아하는 해충들이 달라요. 그래서 그렇죠. 만약에 이제 밭에다가 식물을 심을 때 그 옆에 향이 강한 식물을 심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좋아하는 작물이 다른, 해충이 좋아하는 작물을 여러 개를 섞어서 심게 되면은 벌레들의 피해를 덜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노동력이 많았잖아요. 가족이 많고 자식을 많이 낳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하신 거는 딱 그건 네네. 거잖아요. 예전에 우리 가족이 먹을 거는 고기에서 이제 키운 거였지. 지금 같은 네. 경우에는 산업화가 이제 분할이 됐잖아요. 네. 농업은 농업 전문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저 같은 사람은 뭐 이렇게 환경을 좀 훼손하는 쪽에 뭐 토목 설계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이제 다 이제 역할 분할이 달라졌는데 네네. 이거를 지금 그때랑 비교해서 되는 문제냐라고 질문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건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론 옛날로 완전히 돌아가자 뭐 이렇게 얘기하면 힘들겠죠. 그쵸, 힘들죠. 하지만 지금 현대에서 그렇다고 친환경 농업이나 이런 거를 하시는 분이 없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쵸. 그럼 계시죠. 그분들은 완전히 뭐 이렇게 불가능한 거를 하고 있냐? 그러면은 그거는 아니에요. 왜냐면 뭐 섞어짓기나 뭐 돌려짓기나 이런 게 아니더라도 지금처럼 관행농법은 대규모로 한 가지 작물을 단일 재배를 하고 또 그거를 이제 거기서 생기는 병충해나 뭐 이런 걸 없애기 위해서 이런 농약이나 제초제 같은 약품에 의존을 한다면 최대한도로 자연에 가까운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친환경 또 뭐 액비라든지 뭐 이런 거를 이용해 가지고 환경에도 피해를 덜 주고 사람한테도 피해를 덜 주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농사를 짓는 방법들이 또 존재하고 있는 거는 사실이거든요. 그렇긴 하죠. 근데 이제 수익 구조가 쉽지가 네. 않아서 오히려 그 수익 구조면은
이제 관행농법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생산량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죠? 가격이 폭락을 하죠.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생산이 좀 잘 안 돼가지고 이게 드물어요. 그러면 금값이 되잖아요. 이게 폭등을 하고. 우리 같은 경우에 고춧가루 같은 경우 좀 그런 그렇죠, 말씀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게 한 해에는 이게 막 잘 됐어요. 이제 제 값을 받았어요. 생산자 입장에서.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그걸 또 왕창 심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모두 다 그걸 심으면서 이게 또 완전히 이제 가격이 그렇죠. 하락해가지고 너무너무 전문용어로 힘들어지는. 똥값이라고 그러죠. 예, 똥값이라고 그러죠. 이제 그런 상황에 이제 생존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친환경 농사를 짓는 게 물론 힘들고 초기에 투입 자금이 많이 들고 생산량이 좀 줄어들고 뭐 이럴 수 있지만 비교적 안정적인 가격을 보장받을 수 있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계약 재배를 한다거나 최소한의 기본적인 가격들을 좀 유지를 해주자 이런 약속들이 돼 있기 때문에 시중 가격보다 약간 비싸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너무나 비싼 가격에 터무니없는 가격에 사지 않도록 보장을 해주고 또 이게 완전히 가격이 폭락해서 똥값일 때도 생산자한테는 기본적인 가격들을 좀 보장해주자 이런 약속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안정적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는 저는 국민학교였나요? 그랬는데 그때는 돈 있는 사람들이 이미 그렇게 먹었고 예전에도 관행농을 더 많이 했으니까요. 네, 그죠? 네. 그러면 그 당시에는 돈 있는 사람들이 먹었기 때문에 이게 친환경 농산물이 상당히 비쌌고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무상급식이라는 게 생기면서 이게 사람들이 은연중에 많이 알게 되고 그다음에 아이를 낳기 시작하면서 네. 그래도 애들한테는 좀 좋게 먹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초창기 어머니들한테 있죠. 초등학교 가기 전까지는. 아, 그런가요? 네. 저의 경험이기도 하고 대부분의 부모들이 그때까지는 컨트롤이 되니까. 근데 애들이 이제 스스로 걷기 시작하고 밖으로 나가면서 이제 사탕도 찾고 뭐하고 하니까 이제 그 통제를 벗어나면서 그 바깥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어릴 때 안전한 먹거리를 먹이는 거는 저는 맞는 것 같아요. 모든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이제 아이에 대한 그런 보호해 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맞는 거고, 사실 그렇다고 해서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는 성장기 때는 그럼 이걸 놔도 되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도에서 그거를 담보를 해주는 게 바로 친환경 급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실 가정에서 안전한 먹거리를 선택한다, 친환경 먹거리를 선택한다, 그거는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그 부의 어떤 조건이 충족이 돼야지 가능한 거잖아요. 일반인들이 제가 이제 잠깐 센 것 같은데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그 친환경 먹거리는 비싸다는 관점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생협이나 이런 개념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지역에서 뭐 한살림이나 아니면은 생협이나 그런 데 가가지고 계약 재배되고 해서 조금만 더 주면 살 수 있다는 개념이 없다 보니까 접근을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뭐 저희가 이런 방송도 하는 이유가 좀 그런 목적도 있고 해가지고 아무래도 수입 농산물이나 이런 거보다는 가격이 싸지는 않죠. 싸다고 얘기할 수는 없죠. 그래서 사실 친환경 먹거리를 먹는 사람들은 엔겔 지수가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거기까지 가야 되나요? 왜냐하면 식비에 지출하는 비율이 높다. 근데 이게 가난할수록 엔겔 지수가 높아진다고 이런 얘기를 또 우스갯소리로 하기도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친환경 급식이 굉장히 무상급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모든 아이들이 어쨌든 학교 안에서는 동일하게 안전한 먹거리를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뭐 그거 하면 나라 망할 것처럼 누가 무릎도 꿇고 그랬는데 약간 나라가 안 망했죠. 안 망하고 도자되는 것 같아요. 예, 오히려 정말로 이제 이렇게 지금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못 가서 급식을 안 하게 되는 게 아이들의 그 하루에 한 끼 안전한 급식을 먹을 수 있었던 기회를 박탈당하는 굉장히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생물학적 약자가 그나마 거기서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를 생겼다고 봐도 되겠네요. 그럼요.
그래서 저는 사실 사회적 틀거리에 안아서 모든 아이들한테 동등하게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거는 학교라는 틀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제 잠깐 이것도 다른 얘기이긴 하지만 외국 같은 경우는 코로나 시대라고 해서 학교 문을 닫는 게 아니라 학교가 수업을 안 하더라도 학교를 이용해서 이 먹거리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사람들한테 급식을 제공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는 지금 급식까지는 아니더라도 원재료는 좀 주긴 하더라고요. 일부. 그거는 가끔 이렇게 그렇죠. 주죠. 이게 일상적인 먹거리 제공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학교나 도서관이나 이런 데가 문턱이 너무 높아요. 약간 불가침의 영역처럼 우리는 쉽게 접근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데를 사실 이렇게 취약계층이나 특히 아이들이 손쉽게 가서 케어를 받을 수 있는 그 먹거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장소로 사실 급식실 같은 데 시설이 얼마나 잘 돼 있어요. 수업이 없더라도 그런 데서 먹거리를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도시락을 준다거나 뭐 드라이브 스루처럼 와서 가져갈 수 있게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저는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 급식이들이 얼마나 행복한지 잘 몰라요. 그래서 이 세대가 급식 세대와 이전 세대하고 이제 많이 그거 하다 보니까 네네. 분류가 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생물학적인 약자가 그나마 보호받을 수 있는 게 친환경 급식이다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네요. 그럼요. 그런 쪽으로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평등해질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급식비를 내고 못 내고 이런 문제도 사실 예전에 그 굉장히 시간 많았잖아요. 동안만큼은 예. 다. 그리고 되게 눈치를 봐야 되거든요. 급식비를 못 내고 그러면은. 옛날에 그 학교 다닐 때도 보면 육성회비 안 낸다고 예. 뒤에 막 두들겨 맞고 그런 애 몇 명 그렇죠. 있었거든요. 막 이름 부르고. 그런 개념이죠. 그리고 급식비 안 낸 애들은 밥을 못 먹게 한다거나 뭐 카드를 찍어야 되는데 뭐 이렇게 아이들한테 이제 보여지는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적어도 이제 무상급식을 하게 되면은 모든 아이들이 그런 걱정 없이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바람직한 제도인 거죠. 이제 이게 자꾸 오늘은 막 이야기가 막 사방으로 막 가는데 뭐 흐름을 안 끊겨서 좋습니다. 네. 근데 이제 방학 때가 애들이 네. 이게 어떻게 방법이 없어서 근데 이제 교송과정이나 그런 애들은 또 그렇죠. 공급받기가 쉽지가 않아서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게 방학이나 이런 재난 시기나 이럴 때 공백이 생기는 거를 막기 위해서는 이 사회보장 체계가 원활하게 작동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게 저는 학교나 도서관이나 이런 공공시설이라고 생각을 말씀하신 해요. 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지금 급식실은 거의 놀고 있거든요. 그럼요. 근데 급여도 나가고 있어요. 근데 급여를 안 줄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뭐 일부러 코로나에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니고 네, 맞습니다. 그 사람도 생활인이기 때문에 생계는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뭐 급식실을 내비두면은 또 정비를 안 해놓으면 또 이게 정상화될 때 또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또 그분들이 일하는 것도 좀 막 맞고 말씀하신 대로 하면 그 노는이 차라리 그런 아이들한테는 점심이라도 와서 도시락으로 받아가는 그런 시스템이라도 만들어줬으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죠. 왜 안 하지? 우리나라에서는 그 공공기관을 활용하는 게 굉장히 부족해요. 이제 외국에서는 그 지금 택배 노동자들 굉장히 힘들고 과로해서 막 죽는 분들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택시 기사들이 지금 사람들이 돌아다니질 않으니까 실업자 상태가 된 거예요. 근데 그 택시 기사분들을 이용해가지고 택배 서비스를 한대요. 외국 얘기하신 거죠? 예, 외국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먹거리 취약계층한테 먹거리를 만들어서 공공기관을 이용해서 급식 시설을 이용해서 먹거리를 만들어서 쉬고 있는 택시 기사들이 택배 서비스를 비용은 공공에서 지원을 해주고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는 곳들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좀 그런 거를 배울 필요가 있는 거죠. 잘 접목을 하면은 훨씬 더 이 재난 시대에 이런 결식 문제라든가 이런 거를 잘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코로나가 있고 나서 되게 변수가 많아지고 네. 복잡해져 있다 보니까 이 먹거리에 대한 그 변수도 진짜 많아진 거예요. 지금 외국 같은 경우에 제가 해외 기사를 잠깐 보고 왔는데 네. 이 돼지나 이런 애들이 나가질 못하니까 지금 싸그리 다 죽게 생겨가지고
이제 원래 생산량이 있었잖아요. 네. 내보내야 되는데 못 나간다고 얘기도 하고. 근데 언론에서는 그렇게 크게 나오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게 우리나라도 지금 얘기가 안 나와서 그렇지 생산량이 이게 좀 따져봐야 알겠지만 지금은 네. 아마 통계가 아직 안 나왔을 것 같은데 아마 내년 정도 뭐 통계청이나 내년도 아니겠네요. 내년 해봐야 보통 2년 터울이 나니까 통계가 나오면 또 그때에 대해서 또 한번 얘기해볼 가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땅에서 난 걸로만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지구적 식량이 돼야 올 수도 있는 거고 이랬을 때 과연이나 이런 거를 따져보게 되면 사실 프랑스는 300%가 넘어요. 국산 농산물이 비싼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생산 원가 비교 그냥 밀만 딱 따지고 봤을 때 빵값 딱 생각을 해보잖아요. 네. 제가 알기로는 세계 최고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가공식품을 이렇게 가끔 표기를 보면은 유전자 조작, 원료 포함 가능성이 있음 이런